누군가에게 당신은 1년에 얼마나 벌고 싶습니까? 하고 물으면 사람들의 대답은 제각각일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고 싶습니까? 하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면 더 많이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매월 1,000만 원을 주는 회사와 500만 원을 주는 회사 중에서 마음대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1,000만 원을 주는 회사는 항상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그래서 주말도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500만 원을 주는 회사는 성과에 대한 부담 없이 항상 정시에 퇴근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회사를 선택하겠습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은 별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1,000만 원을 줄 회사를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500만 원을 주는 회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무엇에서 행복을 느끼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500만 원을 주는 회사를 선택하면서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하겠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작은 행복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포기한 것은 돈 500만 원이지 결코 자신의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바랍니다. 이렇게 단순한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18세기 영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사상입니다. 이 사상을 유행시킨 사람은 흔히 공리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공리주의는 행복의 철학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봤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자는 것이 공리주의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런 공리주의가 처음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영국의 기득권 계층은 이 사상을 매우 위험한 사상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길 바란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공리주의가 왜 기득권 계층에게 위험한 사상으로 보였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18세기, 즉 1700년대죠. 1700년대 말에 제레미 벤담은 활발한 활동과 저술로 국제적 명성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은 산업혁명과 식민지 확장 등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성장과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구 6천만도 되지 않고 영토도 그다지 넓지 않은 나라가 전 세계를 주름잡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과정에서 수많은 빈민들은 도시 공장지로 몰려들었고 그들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이에 비해 성장의 열매는 왕이나 지주, 고위 공직자나 성직자 같은 소수 특권층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 사회도 겪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창하는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소수 특권층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다수의 빈민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런던의 부유한 법조계 집안에서 태어나 요즘 말로 영재교육 과정을 거쳐서 21살의 변호사가 된 벤담이지만 그는 이러한 영국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깊은 연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인 만큼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당시 영국의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였고 이러한 법률과 제도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부패였습니다. 벤담은 이러한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선 당시의 영국 사회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의 혁명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기득권 계층은 혁명이나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사상을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철학인 공리주의 사상이 이러한 사회개혁과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이해하려면 공리주의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리주의는 반종교적인 사상입니다. 제레미 벤담 자신이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종교를 대체로 인간에게 해로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리주의의 반종교적인 성격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의 기본적인 이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저술한 도덕과 입법의 원칙 서설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본문의 첫 줄에서 벤담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연은 인간을 두 주인의 지배 아래 두었으니 그 주인은 바로 쾌락과 고통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하려고 했던 말은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는 쾌락을 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때로는 고통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왔고 이제는 취업을 위해서 다시 또 어렵고 힘든 시험을 치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말 그대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데에는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즉, 더 많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더 좋은 직장에 가서 더 많은 월급을 받고 그 돈으로 더 맛있는 것을 사 먹고 더 좋은 집에서 살겠다는 동기가 없다면 그런 고통을 감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고통을 감내하는 데에는 항상 그 고통보다 더 큰 쾌락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일이 항상 기대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비록 불확실하더라도 미래의 더 큰 쾌락에 대한 기대로 당장의 고통을 감내할 줄 아는 동물입니다. 이제 이러한 벤담의 말이 당시로선 얼마나 파격적인 주장인가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의 말은 인간의 주인은 더 이상 신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즉 그의 말은 인간은 특히 유럽인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아주 오랫동안 지배해온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비스러운 영적 존재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벤담의 말은 그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만 본다면 인간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동물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말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직자들은 물론이고 당시의 거의 모든 유럽인들이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회개혁에 대한 공리주의자들의 노력에는 종교의 바탕을 둔 불합리한 제도의 개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예로 벤담이 죽은 1832년 무렵까지 영국에서는 사형수를 제외한 시체 해부를 법률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률은 종교와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벤담은 이러한 법률이 의학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해서 이 법률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노력의 결실로 그가 죽기 전에 이 법률은 폐지되었고 그는 자신의 시체를 의학 해부용으로 기증했습니다. 자기 사상을 몸소 실천했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종교적이라는 특징보다 당시의 경제적, 정치적 특권층에게 더욱더 위협이 될 만한 공리주의의 특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 자체에 있습니다. 우선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쾌락과 고통으로 정의됩니다. 행복은 쾌락을 느끼는 상태 혹은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행복을 그렇게 정의한다면 공리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매우 단순한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쾌락을 최대한 늘리고 고통을 최대한 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리주의 사상이 주장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이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도덕의 기준이라고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리주의자들에게 이 기준은 정치제도, 사회제도, 법률 이 모든 것에 적용되어야 하는 단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이런 원칙이 특권층에게 위협이 되는 이유는 그 원칙에서 말하는 최대 행복은 한 개인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 전체의 최대 행복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즉 행복한 사회 혹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국가가 행복한 국가가 되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개인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리주의에 따르면 항상 전체의 행복이 개인의 행복에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극소수의 사람들이 사회의 부의 대부분을 움켜쥐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빈곤으로 고통받게 하는 상황은 당연히 최대 행복의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정치제도나 사회제도나 법률은 당연히 개혁되어야 할 제도이고 법률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1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을 갖고 싶어하고 100억을 가진 사람은 1000억을 갖고 싶어하고 가능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돈을 갖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양에는 한계란 것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무한히 많은 부를 얻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양이 무한히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아주 사소한 행복을 포기하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매우 큰 행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조 원을 가진 재벌 총수가 자신이 가진 재산의 10분의 1, 즉 1조 원만 내놓는다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엄청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발적인 기부가 아니라 강요된 것이라면 그 재벌 총수는 속쓰림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느끼는 속쓰림은 수천 수만 명이 느낄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이것이 공리주의의 긍정적인 측면, 즉 공리주의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러한 공리주의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공리주의는 매우 단순한 가정과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단순함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킨 공리주의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무슨 주의니 사상이니 하면 철학자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난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리주의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가정과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하는 일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인간의 행복이란 것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건강한 것. 한 사회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 사회 전체의 행복이 늘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런 단순함은 공리주의에 대한 많은 반감과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이 결국은 쾌락을 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가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감을 일으켰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는 일이 고작 그거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리주의를 돼지의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른 사람들의 생각은 분명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그런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의 충족을 넘어선 뭔가 더 고상하고 정신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도 불행해질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노숙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하면 훨씬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삶에 대해 권태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은 벤담이 말하는 행복과 쾌락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쾌락이라고 하면 흔히 식욕이나 성욕 같은 육체적 욕구의 만족을 연상합니다. 물론 이러한 욕구의 만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벤담이 말한 행복에는 수많은 종류의 쾌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육체적 욕구의 만족과는 거리가 먼 예를 들어서 선행을 함으로써 느끼는 흐뭇함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벤담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이 다른 것에서 쾌락을 얻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즉 공리주의가 말하는 행복에는 육체적 쾌락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고상한 쾌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한 것이 벤담의 사상적 후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말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이 말은 실은 밀이 벤담의 사상을 비판하면서 한 말입니다. 밀은 벤담이 고상하고 정신적인 쾌락을 무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심각한 오해지만 밀이 나름대로 발전시킨 공리주의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요컨대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쾌락에는 고상한 쾌락과 저급한 쾌락이 있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선 물론 고통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저급한 쾌락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은 그렇다고 미리 저급한 쾌락은 추구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회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바탕은 갖춰져야 합니다. 다만 미리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은 그러한 환경의 핵심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가 현실에서 그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습이라든지 다수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힘에 의해서 소수자의 생각이나 권리에 대한 주장이 억압되기도 합니다. 밀은 자신이 살았던 1800년대의 영국은 그러한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사회라고 여겼고 그러한 자유를 얻기 위해선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리주의는 바로 그러한 개혁의 바탕이 된 급진적인 사상이었습니다. 200여 년 전에 벤담은 이미 사형제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여성의 참정권과 낙태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주장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이렇게 급진적인 입장으로서 초기에 많은 비판에 부딪혀오던 공리주의는 서서히 그 입지를 넓혀갔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는 주도적인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공리주의는 매우 심각한 비판에 부딪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공리주의는 개인의 행복보다 전체 혹은 다수의 행복을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전체 혹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이나 소수의 행복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해도 개인의 권리를 유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가 됩니다. 정의론을 저술한 존 롤즈는 다수의 보다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권리를 유린하는 것은 부정의하다고 주장하면서 공리주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으로 공리주의는 깊은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으로 공리주의가 애초부터 잘못된 사상이라고 낙찰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명밖에 탈 수 없는 구명보트에 12명이 몰려들어 서로 살겠다고 주장하면 그 결과는 12명 모두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도 소수의 아주 작은 희생이 다수에게 아주 큰 행복을 가져오는 경우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결코 우리의 뇌리에서 쉽게 사라질 수 없는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비판을 받아왔든 간에 벤담과 밀이 당시의 영국 사회에 던진 물음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벤담이 주장한 것처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합리적인 사회인가? 또 우리 사회는 밀이 주장한 것처럼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인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아직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어느 사회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